우주에 대한 이해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세기가 되면 드디어 저희가 오늘날 근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진정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 시작을 이끌었던 인물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16세기? 누구야? 갈릴레오 아니? 네, 바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아닌데?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요? 당시에 지구가 중심에 있었던 그 우주론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고대부터 거의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주관을 한 번에 허물어뜨리는 그런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천동설은 물론 고대 그리스에는 하늘을 설명하는 과학 이론 가운데 하나였지만 1500년대의 세상에서는 이 천동설이 기독교, 종교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 천동설의 내용을 이용하여 그 교리의 일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천동설을 반박하는 것은 단순히 이단이다, 과학 이단. 이론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 당시의 종교를 반박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당시의 종교를 반박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이론을 바로 발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거의 죽기 직전 1543년 죽기 직전에야 자신의 이론을 담은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책은 정말 그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요. 세상이 뒤집혔겠네. 아무튼 이 책이 출판되고 한 70년이 지난 이후에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이 이론을 좀 더 완벽한 토대에 이거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요. 갈릴레오. 바로 이탈리아의 과학자. 이탈리아의 과학자란 말이 좀 무색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학의 아버지입니다. 근대 과학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본다면은 아마도 갈릴레오를 가장 첫 번째 놓아도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자 보시면은 여기 갈릴레오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어요. 망원경인 것 같아요. 천체 망원경? 망원경을 들고 있는 건데요. 이 망원경은 1608년에 네덜란드에 있는 안경 제작자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유럽에 쫙 퍼집니다. 뭔가 이상한 장치가 있는데 이걸로 보면은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까이 보인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갈릴레오는 이거를 좀 개량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 소식만 듣고 만든 사람 치고는 당시 가장 뛰어난 망원경을 만들게 돼요. 아마도 망원경으로 하늘을 열심히 연구한 첫 번째 과학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선 금성에서 이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면 이제 구체적인 그 모양이 보이거든요. 금성이 초승달 모양이 되기 시작할 때 점점점 커지고 보름달이 됐을 때가 제일 작아져요. 갈릴레오가 관찰한 그 현상을 직접 그린 그림이 남아 있거든요. 직접 그린 그림. 네, 본인이 그린 겁니다. 와. 그래서 이 금성을 망원경으로 봤더니 금성이? 더 재밌는 것은 크게 보일 때 초승달 형태고 작을 때 보름달 형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이건 천동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인데요. 그러네.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아마 열심히 줄쳐가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딴 사람들은 잘 보지 않았던 위험한 책인데 그리고서는 이 금성의 이 문제도 코페르니쿠스의 방법으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 이미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있긴 있었어요. 주전원의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원궤도 하나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원궤도를 막 중첩해서 복잡하고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천동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주전원을 따라서 도는 걸로 설명을 억지로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때 보시면은 아까 말한 그런 크기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이게 크기 변화도 설명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금성이 보름달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맞아요. 네, 상변화를 설명할 수 없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맞은편에서야 보름달이 될 테니까 보름달 형태. 못 보겠네. 금성이. 그런데 지동설을 적용하게 되면은 금성이 지구에 가까이 있을 때만 초승달이 되고 멀어질 때 보름달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성에 대한 이 관찰로부터 지동설의 증거를 하나 더 찾은 거죠.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찰하게 되는데 목성에서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보이는데 그것들은 하필이면 목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모든 별들은 지구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목성조차 그 자신의 주위를 도는 위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의 중심인가 하는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관찰한 많은 하늘에 대한 사실들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로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여전히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갈릴레오와 같은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갈릴레오가 이제 천동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곧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결국 갈릴레오는 그 교황청에 종교 재판정에 가게 되고요. 1633년에 이제 두 번째 재판이 있었을 텐데 갈릴레오는 그 자신이 주장하던 지구가 돌고 있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본인이 인정을 해야 했고요. 다시는 말과 글을 통해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이제 하게 됩니다. 맞아. 다시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형벌은 또 그러니까 이제 이단적 견해를 지지하고 전파를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여기서 매달 가자. 형벌일까가? 자, 문제 주세요. 갈릴레오가 재판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받은 형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뭐야? 형벌 종류가 뭐가 있는데? 저 이거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해요. 좋았어. 본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관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거 단골이지. 형벌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했던 형벌. 뭔데?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이런 느낌. 아. 외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걸로 그냥 어렴풋이. 동네 다니면서 네. 내가 미친놈이었어. 거짓말입니다 이거요? 네, 뭔가 그런 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 되게 뒤를 오래됐네. 기억해야 돼. 뒤에 거짓 그러지 않았어? 그게 생각이 났어. 거짓이었으면 어떡하지? 서프라이즈가 날 다 망쳐놨어. 그래. 서프라이즈네. 그 뒤를 기억해야 돼. 아니면 아까 그 손에 쥐고 있던 그 천체망원경 자기 손으로 자기가 부수게 했을까? 관찰 못하게. 이게 원래는 더 강한 형벌입니다. 왜냐면은 이때 갈릴레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경감이 되죠. 네. 그 시대 형벌이면은 아까 태형이나 이런 거보다는 물리적인 거보다는 나이를 멘탈적으로 고려해서. 수치스럽게. 맞아요, 맞아요. 명예를 약간 감금한 거 아니에요? 아, 약간 감금 연구 활동 못하게. 가택연금. 가택연금 같은 거. 가택연금. 네. 그럴 수 있겠다. 집에다 어디 가서 딴 데다 떠들지 네. 못하게. 떠들지 못하니까. 사실 가택연금이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은 언론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거잖아. 떠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가둬버리는 게 아닐까. 나이도 많으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서프라이즈 아니지? 서프라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하니까 그냥 손발을 묶는 거잖아요. 그 사회활동 시대에는 못하게. 사회활동 못하게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어라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가지고. 가택연금. 그럼 가야겠다. 가택연금인 것 같아. 정답. 네, 정답. 네, 가택연금이요. 가택연금이요. 자, 화면으로 보실까요? 다행이다. 야, 근데 종신이다. 종신 죽을 때까지야? 원래 무기징역이었는데 나이랑 그런 걸 고려해서 집으로. 가택연금으로 약간 그쵸. 낮춰주는 거죠. 감옥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있으면서 일단 놀았던 건 아니고요. 우리의 갈릴레오는 여전히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연구를 계속 했었고요. 죽을 때까지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낙하 운동회라든가 이런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죽을 때까지 눈이 안 보이는 시기까지 책을 쓰게 되는데요. 갈릴레오는 1642년까지 여기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가 기대됩니다. 이제 메달 오늘 딸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지금. 아, 느낌이 왔어요. 괜찮아요. 메달 각이야. 자, 가봅시다. 갈릴레오가 사망을 하고
영국에서 새로운 과학혁명을 일으킬 엄청난 인물이 태어납니다. 뉴턴. 자, 이제 어떤 인물일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죠. 과연? 아하. 역시 뭐 이분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뉴턴이 살던 시대에도 여전히 신중심의 사고방식이기는 했어요. 아직도. 자, 그런데 이제 뉴턴은 정말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그전까지 있었던 모든 천동설과 지동설의 그 모든 논쟁을 다 종지부를 찍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뉴턴이 지동설이 옳다는 증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첫 번째 이론이 있는데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 들어보셨죠? 네. 네. 혹시 관성이라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버스에서 이렇게 밀리거나 이렇게. 맞아, 맞아. 아, 밀리는 거. 앞으로 나아가려는,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나아가려는. 오. 아주 정확한 답들을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버스가 정지할 때, 급정거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이런 것.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물체의 운동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지하려고 하지. 네. 이것을 관성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물체를 한번 이렇게 밀어서 속도를 줘보세요. 일정한 속도를. 그럼 계속해서 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나요? 아니요, 멈춰요. 다 멈추잖아요. 네. 뉴턴은 이와 같이 우리 경험하고는 좀 다른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법칙으로 삼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은 관성이 맞다면은 일단 하늘을 봤을 때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 이런 것들은 왜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원궤도를 도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거의 정답인데요 지금. 원심력? 아, 마지막에 가서 아이씨. 만유인력.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인력, 만유인력이 중력이잖아, 결국. 그렇죠. 지구와 달이 서로 당기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운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만유 인력인데요. 사실 만유 인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유 인력이 있다면은 달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땅으로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달은 왜 안 떨어지는 걸까? 이걸 답하실 수 있을까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나? 진짜 어렵다. 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달도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요? 네. 그 궤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떨어졌을 때 닿을 땅이 없기 때문에 돌고 있는 거죠. 와, 이거 완전 새롭다. 자, 일단 지금 그 궤도의 전공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문제가 그림 하나 보시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달이 관성에 따라 움직인다면은 직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원무 씨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만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달은 직진하지 못하고 꺾이게 됩니다. 사실 꺾인다는 뜻 자체가 지구로 낙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네. 만약에 달이 처음부터 관성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즉 달이 저 자리에 그대로 정지해 있었다면 사과와 다를 바가 없죠. 그냥 지구를 향해 떨어졌을 거예요.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초기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구와 멀어지는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구가 당기는 바람에 지구로 낙하를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낙하가 충분치 않아서 아까 교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에 닿지 못하면서 계속 낙하를 하는 과정인데요. 즉 달은 끝없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에 닿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달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뉴턴의 답입니다. 와. 신기하다. 신비롭다. 표현이 멋지다.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일을 한 건데요. 달에도 사과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달은 천상의 물체라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럴듯하죠? 네. 저곳은 신이 사는 곳이고 그렇죠. 저곳의 법칙은 우리와 달라.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뉴턴의 방식은 달도 떨어지고 있어. 땅에 닿지 않을 뿐이야. 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상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과와 똑같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놀라운 개념의 도약이에요.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와.